네,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졌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맞춘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노동 이슈,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 연결합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계속 고용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계속 고용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좀 정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대신에 네. 기업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형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하지 않더라도 정년 퇴직하는 노동자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고용 연장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계속 고용제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얼핏 생각을 하면 그 이제 법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께서. 왜 이걸 시기상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60세 정년 의무화가 네. 시행된 지 한 2, 3년밖에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예. 60세 정년 의무화를 먼저 좀 안착되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년제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가 좀 연공성이 너무 강한 성격이 있는데 기업에서 이걸 완화하는 그런 좀 임금 체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따라붙고 있는 어떤 문제 제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걸 기업 자율로 맡기면 그 따라갈 기업이 몇 군데나 되겠느냐 이런 반론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정년 연장, 사실상의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 국한되는 정규직에 국한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첫째는 네. 법으로 계속고용제도를 한다라는 의미는 법으로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네. 저희가 계속고용제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에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면서 좀 연착륙해가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네.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 분위기를 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정년의 문제는 결국 정규직 일부의 노동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규직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더라도 다른 정년제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취업 알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 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오경성 님도 바로 이제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의 상관관계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속 고용제가 만약에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그렇지 않아도 없어서 이제 그 난리인데 이게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계속 고용 제도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이것을 도입한다라는 것보다는 2022년부터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걸 왜 2022년이냐 하면 2022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년 인구가 계속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되면 상황이 청년 고용 상황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완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있고, 근데 또 하나는 2023년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한 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때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사실 확인을 할 텐데요. 계속고용제 얘기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이러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법적 노인 그 기준 연령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따라붙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죠. 이제 그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주 52시간 노동제가 이제 확대 시행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기업이 많다 이렇게 나온 그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50인에서 299인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네네. 금년까지는 이제 300인 이상 기업들이고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대부분 52시간제를 준수하는 형태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지난 6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예. 아직 기업들의 31.8%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 또 7.2%는 아직 준비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담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안에의 인력 활용 체계를 바꿔갈 수가 있는데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의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체에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지방 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을 지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도 참여하고 네. 또 고용센터에서 참여해서 인력 채용 지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노무사, 공인 노무사도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컨설팅해드리는 그런 이제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들을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하는 4,00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 4,000개 기업에 대해서 이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이 1대1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릴 생각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교대제를 개편한다든지 또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유연근로 시간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림도 해드리고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도 여러 가지 맞는 그런 해법을 제시해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 안에서의 노동 형태를 그러니까 그 변경하기 위해서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는 건 참 좋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건이 안 돼서 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어렵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현행 제도와 정부 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많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어렵다는 그런 기업에 이런 형태로 저희가 그 기업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네. 컨설팅을 해가지고 해법을 마련한 기업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52시간제가 너무 일률적이다라는 때문에 네. 기업일 경우에는 업무량이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좀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연초에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간의 탄력근로시간제를 합의한 안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상민 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력근로시간제가 도입되게 되면 네네. 노사 간에 합의하는 형태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52시간제를 평균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통계청의 8월 고용동안 결과를 보니까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가운 숫자이긴 한데 예. 근데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이제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취업자의 수가 지난 8월 달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이 고용률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고용률이 경우에는 취업자 수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년도에 고용 상황이 나쁜 경우에 취업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게 고용률 지표입니다. 예. 고용률 지표가 지금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와서 굉장히 고용 상황이
호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지금 고용이 이렇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고용률을 연령별로도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고용률을 보면 40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아직 고용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40대는 고용률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골고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뿐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노인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문제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인구의 고령화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도 노인의 취업자가 증가한다라는 그 면에서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 체계가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노인분들이 빈곤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도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많이 만들 필요가 저희가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이제 고용률 지표가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확인차 짧게 하나만 좀 확인할게. 이 지표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지금 개선 조짐으로 그다음에 개선 추세를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첫째는 작년에 고용 상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고용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지표상으로. 다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 제조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40대 연령층, 40대 연령층의 고용 상황은 아직 좀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상황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용 상황을 좀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이 민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민보론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 하나를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 비판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정책이 고용을 더 악화시켰고 일자리 예산만 낭비했다. 인기 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는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불충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번 정부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도 시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의 공공부분에 대한 일자리 확충의 기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해서 만드는 일자리도 있고 또 국민에게 필요한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간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민보론을 통해서 제시한 정책 대안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거기에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경우에 금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경제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좀
많이 완화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이렇게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고시도 하였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노동시간 52시간제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네. 저희가 해드리고 탄력근로시간제와 같은 그런 제도 개선 방안도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네. 이런 과거에 있던 정책에 대한 보완은 저희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면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네. 노력을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ILO 그 규약 4가지를 의결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친노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네. 비준안이 의결이 됐고요. 네. 이 비준안은 입법사항,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 제출해서 이제 동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우선 ILO 핵심 협약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하나의 국제 노동규범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준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네.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걸 준수하겠다고 사실은 이미 다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예, 과거에 예. OECD에 가입할 때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가 했고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거기 세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범들이 이제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FTA, 네.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걸 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노동 규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네네. 그런 내용을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